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윤동주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일제강점기 저항시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단 선생님이 저항시인 이러면서 조금 살짝 망설였는데 윤동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시인으로 너무나 이제 유명하냐면 부끄러움의 미학이다. 이 사람의 시를 놓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 안에 대단히 자기 부끄러움, 우리가 자기 부끄러움을 뭐 자조감 또는 자괴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괴는 괴롭다란 뜻 아니고 부끄러울 괴자다라고 기억해 가시면 됩니다. 자조감이나 자괴감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던 그런 시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시인을 저항 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뭐 이육사랑 비교했을 때 이육사 대단히 진짜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운동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 시 안에서 굉장히 의지적이고 남성적인 어조를 드러내고 있었어. 그래서 이육사의 시랑 비교해 봤을 때는 과연 윤동주를 저항 시인이라고 해야 할까? 뭐 이렇게 좀 망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그렇지만 선생님은 윤동주가 가장 솔직하게 그 당대를 정말 고민하면서 살아갔던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자기 한계에 자기 밑바닥을 너무나 그 자기 밑바닥을 바라본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자기의 그 밑바닥 너무 나약하고 너무 무기력한 그 밑바닥을 바라보고 거기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걸 극복하기 애썼던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의지를 드러냈던 그런 점에서 정말 멋진 청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윤동주의 시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의 거의 뭐 마지막 시였다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시예요. 언제 쓰여졌냐면 동경에서 유학할 당시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지금 현재 내가 식민지 조선에 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던 지식인, 그리고 그 식민지 하에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던 거지.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유학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죠. 연예인 전문학교에 있을 당시였는데 그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토록 거부하던 창씨개명도 했어야 되고 뭐 이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동경으로 유학을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도 뭔가 무슨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고통, 내적인 번민은 계속 되었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자기 밑바닥은 점점 더 깊이 자기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었고 이런 너무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시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이 시 점검하시면서 시어의 맥락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문학적인 상징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화자의 상황과 대응 방식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상황과 대응 방식을 결합했을 때 결국 주제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걸 찾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훈련하시면서 윤동주라는 시인 어떤 부정적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 바로 시작해 보죠. 창밖이라는 거 먼저 네모박스 체크하고 가십니다. 창밖을 바라봤어. 화자가 먼저 시선이 밖을 향해 있는 거예요. 밖을 향한 시선, 이 방향이 밖에 있었다 그 얘기지. 반비가 속살거리고 있었어. 반비가 속살거렸으니까 일단 의인화가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죠? 의미가 중요한 건 이 밤비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밤이라는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밤 모든 사람들에게
어둡죠. 깜깜하죠. 깜깜하다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안에서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의 맥락으로 쓰인단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둠에 잠기게 만드는 게 밤이라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암울한 시대에 반영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일제 강점기를 의미하는 시어가 밤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 말고도 윤동주의 시에서의 밤은요, 요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좀 별표 체크하고 기억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자아성찰의 시간으로 쓰이는 경우가 윤동주 시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자아성찰, 내 행동이라든지 내가 했던 말이라든지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거기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좀 객관화시켜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없었나를 진단해보고 우리 이러는 모든 것들을 자아성찰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는 시간대가 밤이라는 시간대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일기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 낮에 일기 쓰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보통 하루를 쭉 마무리한 다음에 조금 안정적이고 어두워졌을 때 자기 전에 이럴 때 우리가 일기장을 딱 꺼내놓고 내 하루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을 조금 돌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대는 문학적으로도 자아성찰을 하는 시간대랑 맞물려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자, 모든 시에서 다 그렇진 않고 이렇게 성찰을 하고 있는 시일 때 밤은 그렇게 시간대로도 성찰이라는 어떤 내용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간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됐죠? 창밖에 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천방은 남의 나라. 자, 밤비가 아마 이렇게 속살거린 것 같아요. 예.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네가 있는 곳, 그곳은 남의 나라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육첩방. 일본식 다다미 방이에요. 함축적으로는 여러분, 다다미 방이라는 건 이렇게 구획이 지어져 있는 방이잖아. 그러니까 함축적인 의미는 구속, 부자유, 억압, 속박 이런 걸 함축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윤동주 시 안에 있는 시적 화자는 창밖에 밤비가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 내가 굉장히 구속적이고 억압적인 상황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부자유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렇게 1년이 끝납니다. 2년 자 자기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밖으로 밤비가 속살거렸고 육천방은 남의 나라. 자, 방 안으로 들어오죠. 방 안으로. 근데 이 방이라는 공간은요, 여기 방 안이라는 공간, 방 안. 이 안이라는 요 단어, 요거는요, 자의 내면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 여기 이 일련의 일행은 시선의 방향이 바깥에서 창밖에 밤비가 내리는 걸 보다가 그 다음에 방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이 행부터. 방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다. 내면 바라보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요 일련 이렇게 해볼까? 우리 형광펜 좀 봅시다. 형광펜을 해서 요 일련을 요렇게 형광펜을 묶어서 요렇게 별표를 체크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쭉 연을 좀 넘어가 볼게. 그러면 여기 육첩방은 남의 나라 형광펜 다시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의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8년이죠. 1년과 8년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다시 1년에서 창밖의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랬죠? 그랬는데 8년에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의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렇게 해서 시행의 순서를 바꿨어. 시행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반복했죠. 그죠? 그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8년은 1년의 시행만 바꾼 반복이다 그 얘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복과 변주라고
라는 기법이 쓰였다. 변주는 변조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쉽게 말하면 변형시켰다는 얘기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물론 이게 마지막 연에 쓰이진 않았지만 간혹가다 이거를 학교에 따라 또는 출제자가 어떤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변형된 수미상관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자 1년과 8년이 이렇게 반복이 됐는데 시행이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갈 수 있겠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 다시 보세요. 자, 1년의 일행에서 시선의 방향을 바깥이었어. 방 안으로 들어왔죠.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면 바라보기가 시작이 됐다 그랬어.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7년까지 가는 거예요. 내면 바라보기. 방 안이었기 때문에 시선의 방향이 자아성찰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밑바닥을 내가 얼마나 바닥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계속 보는 거야. 자기 밑바닥을 계속 들여다봐. 그게 어디까지? 8년의 일행까지야. 여기까지가 방안이야. 시선의 방향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 밑바닥을 철저하게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외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철저히 알았고 자기 문제점을 진단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대응이 이제 비로소 굉장히 객관적이고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선의 방향이 8년의 이행부터는 다시 어떻게? 바깥으로 이동하는 거야. 바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9년과 10년은 이제 뭐가 나올 거다? 현실에 대한 외부. 암울한 현실이죠?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대응,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윤동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윤동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육서, 우리 정말 아까 선생님이 제일 첫머리에서 얘기했죠. 뭐 대단한 저항 시인이었는데 이 사람 초창기 시를 보면, 이육서의 초창기 시를 보면 윤동주 같습니다. 윤동주처럼 끊임없이 밑으로 가라앉아가는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막 이게 절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끝없이 들여다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의 시가 대단히 저항적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쭉 내려갔다 거기를 한바탕 탕 치고 위로 축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육사는 자기 시세계 안에서 그런 모습 변이를 보여줬다면 윤동주 같은 경우는 한 시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1년과 8년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시행을 그러면 왜 이렇게 바꿔서 발행해서 배치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됐어요? 1년의 일행, 창밖, 이행,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 내면을 응시하고 자기 밑바닥을 들여다봤다가 8년의 일행에서 자, 나 이제 방 안까지 응시하는 거 끝났어. 방 안 끝났어. 나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외부 현실로 가야지. 적극적인 대응 방식으로 가야지. 방 밖으로 다시 나가는. 그래서 시행이 이렇게 바뀌어서 배치가 되어 있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가봅시다. 자, 내면 바라보기 이제 시작해야죠. 나 시인이야. 시인인데 이건 정말 슬퍼. 왜? 무기력하잖아. 시인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시를 쓰는 사람이야. 글쟁이야, 글쟁이. 근데 글쟁이는 실천적이진 않다 이거지. 그냥 시를 쓸 뿐이니까. 그런데 이건 그래서 대단히 슬퍼. 그렇지만 어때?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명령이야. 하늘의 명령이야. 하늘의 명령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성격을 가져요? 절대성, 당위성. 해야만 하는 거지.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천명이야. 자기에게 시인이라는 건 천명이다. 절대적이고 당위적인 거다. 그래서 슬프지만 자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한 줄 시를 적어볼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소명의식입니다. 하늘이 부여한 명령이기 때문에 나 이걸 수행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이라는 이 무기력한 이 일을 나는 하늘이 부여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시를 쓴다 라는 얘기야. 3년으로 갑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땀내 사랑내. 여러분 후각 이미지 나왔죠?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 누가 보내주셨을까? 주체는 부모님이 정성껏 굉장히 윤동주 집안이 좀 간도지방에서 되게 잘 사시다가 이렇게 가문이 조금씩 몰락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윤동주가 이제 유학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집안이 좀 힘들어진 거지. 가게가 힘들어졌는데도 아들이 유학을 하겠다니까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셨단 말이야. 근데 일본에 와서 정말 어렵게 이렇게 학비를 모아서 부모님께서 보내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소중한 그런 학비 봉투를 받아서,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이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학 노트를 끼고 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야.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거죠. 니은다 여러분, 현재형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현재형 시제 쓰였고 휴가는 뭐다? 현장감, 생동감, 문장 형태로 말하자면 생생한 느낌을 준다. 그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자, 늙은 교수, 왜 하필이면 늙은 교수라고 이야기했을까? 네, 늙은 교수, 뭔가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좀 늙었다라는 얘기는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좀 뒤떨어져 있다라는 인식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늙은 교수의 강의라는 건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어긋난 무기력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무기력한 지식도 현실에는 전혀 대응할 실천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지식을 배우러 간다라는 표현을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표현했다라는 얘기죠.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상실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물들 일제히 탄압으로 누구는 죽기도 하고 누구는 어딘가로 떠나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동무들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나 혼자 남았어. 나는 무엇을 바라고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 여러분 가라앉아 가는 거죠. 끝없이 가라앉아 가는 거. 그래서 여기 홀로 침전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 내면 성찰의 태도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서리적 의문 을 자신에게 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끝없이 가라앉아가고 있는 이게 이제 침전물이라 그러면 물을 받았다가 이렇게 막 흔들어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밑으로 이렇게 싹 가라앉는 거 우리가 침전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물의 표면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라앉아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중인 거죠. 됐죠? 내면의 성찰을 하고 있는 자신인데 대단히 어떻다? 침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의 모습을 우리가 현실적 자아라고 이야기한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의 자아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홀로 침전하고 있는 홀로 가라앉아 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죠. 현실적 자아다 또는 뭐 현상적 자아다라고 이야기하는 현실 속에서 계속 휘둘려가면서 거기에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자신이야. 그런 자신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다 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3년부터 6년까지를 묶어보면 무기력한 현재 대학생활에 대한 회의감. 네, 회의 무슨 뜻이죠? 의심을 품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라는 의심인 거지. 의심을 품고 있는 자의 그 갈등하는 모습, 내적인 번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인생은 어려워. 시가 너무 쉽게 쓰여져? 대비네. 대비 나왔네. 이 대비를 통해서 난 너무 무슨 정서가 부각됐어? 부각된 정서? 부끄럽죠. 부끄럽다. 정서가 부각이 됩니다. 인생은 왜 살기 어려워? 여러분 일제강점하를 인식하고 있는 거야.
우리 사실 일제가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조선의 식민지를 살아가고 있던 민중들이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물론 뭐 일본인들이 많이 뭐 이렇게 또 굉장히 뭐 열등 민족이라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럴 때 제외하고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냥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다고, 단 일본어로 공부했을 뿐이지. 그 별로 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이. 그런데 그 자각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하는 정말 일부가 있었던 거지. 일부의 학생들이, 일부의 청년들이 있었던 거지. 그럼 일부의 청년들에게 지금 일제가 우리를 강점하고 있고 우리 조국에 사라졌다라는 그 사실은 너무너무 인생을 살기 힘들게 만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윤동주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야. 자기는 시를 너무 쉽게 쓰는 거지. 그래서 너무 어땠어? 너무 부끄러웠어. 반성, 부끄러움,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무기력한 현재, 쉽게 시가 쓰여지고 있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 반성적 자기 성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도덕적 순결성이라는 얘기야. 우리 사실 별로 자각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 별로 자각 못하고 그냥 지금이 일제야? 일본인이 지배하고 있어? 나 그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내가 그 상태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없을 때부터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고등학생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일제라는 자각이 좀 있었을까? 없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지.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일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나는 시를 쓰고 있어. 나 독립운동 하러 가야 되는데 나 시를 쓰고 있어. 나 무기력해를 자각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얘가 어떻다는 얘기야. 도덕적인 순결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내가 이렇게 뭐가 묻었는데, 응?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어. 뭐가 묻었는데 내가 거울을 안 봐. 내가 성찰할 줄을 몰라. 나를 들여다볼 줄 몰라. 그러면 내가 여기 얼굴에 뭐 묻어있는 거 거울을 보지 않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더러운 채로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야.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가. 이거 내가 얼굴에 뭐가 묻어있구나, 나 더럽구나 라는 걸 아는 건 어떨 때만 가능해? 내가 거울을 나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만 가능한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거울을 나를 이렇게 내가 여기에 뭐가 묻어있다라는 걸 보는 거는, 이 성찰하는 건 일부만 하는 행동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자꾸 닦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건 도덕적 순결성을 추구하는 자세다. 그거 10명의 사람이 있었다면 그거 한 두어 명만 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선생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 이 현실을 좀 자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가 지금 막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사실은 자꾸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더럽히고 자꾸 인간이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생태를 자꾸 건드렸기 때문에 나온 일이다라고 많은 생태학자들이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충분히 납득가잖아요. 자꾸 건드린다고. 자꾸 건드려서 그 동굴 속에서 갇혀있던 그 박쥐의 그 바이러스를 인간이 묻혀가지고 온다고요. 그래서 미지의 바이러스랑 자꾸 인간이 만나는 거야. 인간의 면역체계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바이러스 만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사태의 원인이 뭐냐? 인간이 자꾸 환경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거 자각해요? 그거 성찰하나요? 아,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쓴 샴푸, 오늘 샴푸 썼어. 내가 오늘 빨래, 우리 엄마가 오늘 세제 써서 빨래 했어. 주방 세제 막 거품 뽀글뽀글 일어나는 계면활성제 써가지고 그거 다 물로 흘려보내면서 썼다고. 나 일회용품 쓰고 있고, 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침 아무데나 막 땡땡 뱉고 휴지 막 아무데나 버려가면서 나 그렇게 살았어. 근데 내가 그거 성찰하나요? 그냥 우리 그렇게 산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열심히 바라보는 거지. 내가 오늘
환경 파괴를 얼만큼 했는지, 내가 얼마나 환경에 대한,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그걸 바라보는 건 어때? 내가 그 거울을 생태라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만 가능한 거고, 그건 일부만 하고 있는 일이다. 이걸 자꾸 늘려가야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그걸 자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도덕적 순결성을 추구하는 자세를, 윤동주와 같은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부끄러워하는 이 모습 그 자체가 대단히 도덕적인 순결성을 추구하는 모습이라 우리가 플러스로 좀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8년으로 넘어갑니다. 유축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암울한 시대에 대한 재인식이 다시 한번 나왔지만 이 변조는 1년과 전혀 다른 태도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반복이지만 이 반복은 변화된 반복이라는 얘기야. 왜? 아까 그 내면 성찰, 도덕적 순결성을 추구하는 과정을 지나쳐 왔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대응 태도가 나오는 것으로 바뀌는 변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형부터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등불을 밝혀. 자, 손에 뭘 들었어? 등불을 들었어. 불, 밝음, 광명. 네, 현실 극복, 의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깜깜하니까, 어둠이니까. 어둠은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할 거고요. 그런데 내가 등불을 밝히고 조금씩 그 어둠을 내몰아. 자, 표현상의 특징 여러분, 명암 나왔죠? 밝음과 어두움, 명암의 대비를 통한 주제의식의 형상화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됐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가 나왔습니다. 최후의 나. 자, 앞에 나랑 비교하시죠. 여기 6년의 나, 마이너스의 나였고 현실적 자하고 현상적 자아였어. 그런데 구현의 나는 최후의 나야. 이 최후의 나는 플러스의 나고요. 이 나는요,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씩 물리치고 있는 나야. 그래서 이상적 자하고 본질적 자하고 실천적 의지를 갖고 있는 자아입니다. 반성적 자아라고 우리 얘기해도 되겠죠. 네, 반성적 자아가 갖고 있는 힘인 거지. 등불을 드는 거는. 됐죠? 그래서 이 최후의 나가 뭘 하고 있냐면 등불을 딱 들고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아침은 어떻게 올 거야? 시대처럼 올 거야. 여러분, 당위성이고 이것 또한 당위성이고 절대성이죠. 여러분, 이게 밤이야. 그런데 아침으로 바뀌어 시간은. 이거는 어때? 이건 자연의 섭리야. 지금 너무너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아침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오죠.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자기 시 안에 밤에서 아침으로의 변화 또는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면 미래에 대한, 자, 태도가 어떠냐? 태도를 정리해봐라. 그러면 미래에 대한 이 사람은 대단히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반드시 아침은 오니까, 반드시 봄은 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자연의 섭리는 항상 시인에게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라는 태도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시를 독해할 때는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됐죠? 자, 부정적인 현실을 재인식하면서 내가 등불을 밝히고 아침을 기다릴 거야 라는 극복의 의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무리,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요.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발표하고 가십니다. 자, 이 나와 발표하시고요. 요 나도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6년의 나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나는 여기 침전하는 나였죠. 침전하는 나, 마이너스의 나였단 말이야. 이렇게 쭉 가라앉아가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나는 나에게, 자, 이렇게 가라앉아가고 있는 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위에 나가 하나가 또 있는 거지. 최후의 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윤동주 씨, 이 사람의 시에서는요, 윤동주 씨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아 분열을 좀 다루고 있다고. 자아의 분열을 좀 다뤄요. 선생님, 자화상이란 시도 찍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도 자아가 분열이 되거든요. 왜?
현상적인 자아, 무기력하게, 현실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자아가 하나가 있으면 그 자기 내면에 굉장히 실천하고 저항하고 싶어하는 현실의 극복 의지를 갖고 있는 자아가 또 하나가 있는 거지. 플러스의 자아가.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게 윤동주 씨의 특징이야.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로 가냐면 통합으로 가요. 그게 윤동주 씨가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별표 체크하고 기억하고 가시고요. 쉽게 쓰여진 시에서도 그게 마무리에서 나타나는 거죠.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손을 먼저 내밀겠어? 이렇게 무기력한 나는 손을 내밀 힘도 없겠지. 그러니까 플러스에 내가 손을 내밀겠죠. 그래서 여기 나가 이상적 자아가 돼. 그리고 이렇게 내미는 자아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나가 현상적 자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의 나야. 여기가 플러스의 나고, 그리고 어떻게 돼?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잡아서 훅 올려주는 거죠. 야, 괜찮아, 괜찮아. 눈물. 불쌍해. 너 불쌍하구나. 너 정말 안타깝고 안쓰럽구나. 괜찮아. 그런데 나랑 함께 기다리자, 아침을. 그러면서 악수를 탁 하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너무 멋지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분열되었던 자아가 화해하고 통합되며 이상적 자아로 통합되어서 아침을 기다리는, 네, 희망찬 미래를 기다리는 자아로서 변화되는 모습. 네, 분열된 두 자아의 화해, 갈등의 극복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시를 보셨습니다. 너무 멋진 시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입니다. 시의 맥락, 수임이랑 같이 정리하세요. 화자는 1년을 보니까 6첩방은 남의 나라. 대학 교수의,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갔었죠.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구나 라는 거 잡으시고요. 일본에 유학 중인 상황이다 라는 걸 잡았으면 대응 방식, 처음에 되게 무기력하고 회의, 의심을 품고 갈등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자아성찰, 각성으로 바뀌고 최종적으로는 뭐로 바뀌었다? 여러분,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제는 상황의 대응 방식을 결합해서 최종 정서는 극복의 의지다라는 걸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조는요, 명상적이야. 왜? 자, 성찰을 하고 있었으니까. 성찰적이기도 하고 자기 내면을 응시하는 그런 어조죠. 관조적입니다. 여기서 관조적이라는 건 나에게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뜻이야. 나를 거리를 두고 이렇게 나의 나약하고 연약하고 침전하고 있는 그런 나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조적인 어조가 나타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서의 변화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네, 있었던 거 아시죠? 무력감을 느끼다가 플러스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플러스로의 정서 변화, 어조의 변화라고 얘기도 돼요. 어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조라는 거 말투잖아. 그러면 무기력할 때 예를 들자면 여기 정도. 뭐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이렇게 좀 이렇게 다 깔아앉는 목소리로 말했을 거란 말이야, 어조가. 그런데 뭐 여기 부끄러운 일이다까지도 좀 이렇게 마이너스였을 거야. 그런데 구연으로 가면 시리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렇게 되게 의지적으로 바뀌었을 것 같죠. 어조도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해됐죠? 그래서 어조 변화도 있다.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표현법으로 여러분 상징, 어둠, 등불, 아침, 악수, 밤비 이런 거 다 상징어였어. 다 알고 가시면 되고요. 명암의 대비가 나왔다라는 것도 알고 가실 겁니다. 시상 전개 방식 여러분, 어조가 변화하면서 시상이 전개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쓰여졌던 너무나 아름다운 자아 성찰을 통한 현실 극복의 의지가 돋보이는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거 작품 한 편을 같이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만 자아 성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아 성찰이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혹시 난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나 떳떳해. 이거보다는 나한테 혹시 어떤 흠이 없었나. 생태적으로 예를 선생님 하나 들었었잖아요. 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자기 밑바닥을 보고 그거로부터 그걸 극복하는
조금 더 성장하는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그런 점에서 이런 시들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도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들여다보는 성찰하는 태도, 여러분에게 참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태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쉽게 쓰여진 시, 네, 영상으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